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론 2교시 1교과 첫 번째 과목입니다. 첫 번째 과목 실천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사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5개의 단계로 나눴을 적에 첫 번째 단계는 19세기 후반 자선조직 개표와 인보관 운동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 다음에 1915년 프렉스너의 비판으로 인하여 야기된 기간으로서는 1900년대부터 1920년대라고 설정하고 있는 전문직 확립기. 앞선 시간에 이 두 시기를 가지고 좀 더 상세히를 봤습니다. 이번은 세 번째 단계로서 1920년대부터 1950년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전문직 분화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문직 분화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한번 적어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그래서 태동기, 전문직 확립기, 그리고 전문직 분화기.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전문직 분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1950년대로 설명되는, 그래서 개별 사회사업만 존재하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지역사회 조직사업도 등장하고 집단사회사업도 전문직의 한 영역으로 정립이 되는 이 시기를 전문직 분화기라고 하는데, 이로부터 소위 모델, 이론 모델, 소위 실천 모델의 발달이 하나의 특징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전문직 분화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실천 모델의 발달은 실천론을 이끌어가면서 구체적인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분적이나마 통합기에서 1950년대에서 1960년대로 이렇게 보통 70년대를 전후한 이 시기가 50년대, 60년대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 통합기,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클라이언트를 아니면 대상을 누구로 선택하든지 간에 개인으로 선택하든 집단으로 선택하든 아니면 지역사회로 선택하든 간에 누구를 선택하네 분명히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원리나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의 시기를 부분적 통합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적 통합기는 생태체계론적 기초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적 통합기를 50년, 60년. 그리고 나서 다양화기, 다원화하고 확장이 되는 다원화기에서 이것을 그냥 다원화기. 1970년대 이후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에서 태동기와 전문직 확립기를 받고 이제는 우리가 전문직 분화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 분화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본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개별 사회사업이었어요. 또 개별 사회사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1917년에 리치몬드 여사에 의해서 정립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이자 동시에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었어요. 자, 리치몬드 여사의 개념 정리가 뭐였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개인과 환경에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을 통하여, 그래서 개인과 환경과는 관계를 의도적으로, 개별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그 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그 개인의 적응 상태로 복귀를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하면서 미시적 접근이고 워커 중심의 치료적 접근을 강조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판서를 했던 거였어요. 그 때문에 개별 사회 사업이 본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 보면 교재를 보면 우에 방문자가 모범적인 개별 사회사업가이긴 했지만 그래도 개별 사회사업의 즉 케이스워크의 개념적 창설자로서는 니치몬드를 들어야 한다. 그 근거를 1917년 사회진단에서의 개념 정립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안 적어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런데 1950년대 학자들은 메리 니치몬드적인 것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콤마가 빠졌네요. 개별 사회사업의 사회적인 명은 적용시키다 라고 언명을 했다. 그러면서 1950년대 이후에는 많은 새로운 접근들이 등장을 했다. 뭐 이런 말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문직 분화기. 이 전문직 분화기에는 이론 정립이 시작되면 특히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적지 않고 앞에도 적었습니다만 이론 정립 중에 특히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둘러싼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1957년 펄먼 여사의 문제 해결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그 갈등이 소강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50년대라고 하는 전문직 분화기에는 특히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갈등의 시기였다는 것을 또한 체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교재가 먼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학파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또 분리라고 되면 또 갈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어요. 1930년대부터 했던 진단주의와 그리고 갈등주의,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비교해 보면, 자, 여러분들 도표에 있는 것도 무조건 한번 여러분 손으로 적어보셔야 한다고 그랬죠. 도표라고 하는 것은 책을 쓰는 우리와 같은 사람은 내 교재를 깔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또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임으로써 쉽게 들은 것 같은데 가슴에 내밀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표로 어떤 과목이든 간에 도표로 나온 것은 꼭 한번 손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비교해 보면 진단주의는 1920년대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기초로 등장한 실천 모델이 되겠어요. 1920년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기초로 등장한 실천 모델입니다. 당연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조하는 이론적 내용으로서는 과거 또는 원초화라고는 과거 또는 이드를 강조하는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여기는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1930년대에 랭크의 의지 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등장한 실천 모델로 여기는 현재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의지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단, 처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행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진단이나 처치나 처방을 환자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단주의는 워커 중심의 모델로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치료해준다 라고 하는 질병의 심리학의 위치를 갖는 것 또는 질병의 심리학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진단주의 모델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모델로서 여기는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원조에 초점을 두는 이건 화살표로 이렇게 원조에 초점을 두는 성장의 심리학.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커나가는데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성장의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모델이 1930년대에 등장한 기능주의가 되겠어요. 진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단주의는 클라이언트의 내면 상황을 양가 감정으로, 양가 감정을 지닌 이러지도 저러지도 양다리를 걸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데 비해서, 기능주의는 클라이언트가 분명한 대항의지, 어떠한 문제가 와도 부딪혀 볼 수 있는 단단한 대항의지를 가진 존재나 상황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진단주의는 이 진단주의, 사회복지 실천을 하면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전의를 강조합니다. 전의. 특히 전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굳이 여기에서 쓰지 않는다 그러죠. 전의와 역전의는 중요하죠. 전의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 당사자는 의식하지도 못했지만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어떠한 중요한 사람에 대한 감정을, 과거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중요한 사람, 과거에 어떤 중요한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어떤 감정을 눈앞에 있는, 현재 눈앞에 있는 워커에게 쏘아붙는 것을 전의라고 합니다. 이게 구어체로 해서 설명해. 이 말은 뭐냐면, 워커라는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문제의 원인을 의식세계로 끌어올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전의라고 합니다. 전의를 강조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는 전의보다는 분리를 강조합니다. 그야말로 스스로의 대항의지와 스스로의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많은 문제를 스스로 풀어왔지만 풀어지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내담자의 입장을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천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몰라서 참으로 답답했는데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서부터 풀어가면 되느냐를 알겠네요. 고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이 문제가 풀어진, 실천이 마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해서 특히 분리를 강조합니다. 분리를 강조한다. 전의가 아니라 분리를 강조한다. 자, 이런 등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갈등이 언제 마감돼? 이것이 합쳐져서 1957년 펄먼의 문제 해결 모형으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갈등은 20년대에 시작된 진단주의, 30년대부터 등장했던 지능주의의 갈등은 30년대, 40년대를 거쳐 57년 펄먼 여사의 문제 해결 모형이 등장하면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 나중에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진단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기능주의를 가미한 통합주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이렇게 통합주의 모델로 변환시킴으로써 갈등을 마감 지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펄먼 여사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강조하느냐, 현재. 이 현재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써요? 여러분 그거 좀 어린 학창시절에 배운다고 현재란 말을 지금, 여기를 강조한다. 이런 말, 이게 바로 현재란 말이에요. now, here. 지금 여기를 강조한다. 이 말을 현재, 또 현재를 지금 여기를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개별사회사업 내에 있는 개별사회사업으로 국한시킬 수 있는 이런 실천 모델 중에 초기 작품,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갈등과 진단주의의 기능주의의 특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즉 다시 말해서 30년대, 40년대에 걸쳐서 집단사회사업도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사업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집단사회사업의 기호는 앞선 시간에 우리가 노트를 정리해 본 것처럼 집단사회사업의 기호는 임보관 운동에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사회사업, 거기 보면은 2번에 보시면 집단사회사업은 만족스러운 사회적 배출구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집단 경험을 제공하려 했던 노동운동,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YWCA, YMCA 등의 맥락 내에서 발전되었다. 집단사회사업이 사회복지 실천에 도입된 것은 1930년대이다.
1935년 거기까지는 뭐 출제되지 않겠지만 1935년 전국 사회복지대회에 집단사회사업 부문이 처음 등장했고 1936년에는 집단사회사업 연구회가 발주했고 46년에는 미국 집단사회사업협회로 확대 발전되는 그 과정을 보듯이 어쨌든 집단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집단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이다 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지역사회 조직사업. 거기 지역사회 조직사업을 보면은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1920년대부터 주 단위의 공공복지기관이 설치되면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다가 대공황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국가가 한계에 봉착한 민간 부문을 대신해서 사회사업 기관을 설립하게 되면서 전문화되고 사회사업 방법의 한 분야로 자리하게 되었다. 결국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929년 세계대공황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그 기능 상실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민간 부문을 대신해서 국가가 셋째 줄인 것처럼 민간 부문을 대신하여 사회사업 기관을 설립하게 되면서 전문화되고 그리고 사회사업 방법론의 하나로 정착되게 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또는 완전한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거기 1939년 내인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해 처음으로 전문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욕구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거기 1939년 내인위원회 보고서 1939년 내인위원회 보고서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체계화 또는 정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줄을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관한 이론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정립, 지역사회 조직 이론 정립은 인터그룹워크. 자, 여기 보시면 집단사회사업은 내부터 그렇죠?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역시 1930년대부터 물론 1920년대부터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태동이 되었으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미 기능상실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민간 부문을 대신해서 국가가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대한 개입을 하면서 전문화되고 자리 잡게 되었다. 바로 이 1930년대부터 자리를 잡게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1939년 내인위원회. 또 그런가 하면 1939년 내인위원회. 또 그러면 인터그룹워크. 인터그룹워크. 뭐냐면 집단사회사업 간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론이 중요한 견해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뉴스테터의 뉴스테터의 인터그룹워크론이라는 것이 하나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은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의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다룰 것은 이제는 부분적 통합기가 되겠어요. 부분적 통합기. 부분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전통적이란 말을 쉽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1920년대부터 50년대 사이에 본격화됐다고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분화기, 전문직 분화기, 그래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나누어진 이 전문화의 영역.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특히 1940년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종래와는 다른 무수히 많은 아주 생소한 성격의 클라이언트들이 급증한 거였어요. 단순한 욕구 불충족이나 단순한 어떤 문제의 미해결이란 이런 문제만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아주 복합적이고 아주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유사무 스트레스 이런 환자들도 급증하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 개체를 넘어서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문제. 가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불안과 가족 개체까지 문제를 가져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문제라고 해서 개별사회사업으로 하자니
개별 사유 사고로 하기에는 치료 효과가 없고 집단 사유 사고로 오자니 그 대상이 혼자고 그리고 그런 문제는 결국에 지역 사회의 어떤 불안감이나 치안 부재를 가져오고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는 거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통적인 전문화란 이름으로 파편화된 서비스만으로는 이러한 새로이 등장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가 없다. 라는 화두를 가지고 뭔가 어느 누구를 아니면 어느 곳에서 출발점을 개별 사유사업으로 출발점을 잡던 집단 사유사업으로 출발점을 잡던 간에 어느 곳에서 출발을 해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나 방법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걸 찾아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라는 클라이언트의 어떠한 문제나 어떤 시점에서도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1950년대, 60년대를 대표하는 통합적 움직임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를 보시면 3대 방법론의 한계.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잡다기해지는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에 대해 과거 방법론별 접근 방법으로는 즉 개별 사유사업, 집단 사유사업, 지역 사유 조직 사업이라는 방법론별 접근 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대두되었다. 전통적인 방법은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로 서비스를 파편화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또는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4번 문제별로 대상이나 문제별로 분화 전문화되어 있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등장했다. 이렇게 지금 화두를 끄집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고 그렇게 해서 등장한 통합적 방법론은 그렇게 해서 등장한 통합적 방법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전문화란 이름으로 파편화된 서비스란 단어 그리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규절 이런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1950년대에 이런 통합적 움직임이 1950년대에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1950년대 이전에도 있었던 실천 방법론의 통합화 움직임은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1929년에 있었던 밀포드 효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험용으로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1950년대 이후에는 부분적 통합론적 접근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전에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전에 있었던 움직임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교재를 보시면 1929년에 밀포드 효유가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문직 분화기에 전통적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자 하는 시도를 하면 전문직 분화기에 개별적으로 집단 대상으로 지역사회 대상으로 이렇게 나눠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사유의 하나의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도 전통적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자 하는 시도를 하면서 특정 문제나 특정 실천 방법에 근거한 세부 영역보다 우선하는 사회복지 실천에 공통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발표했던 것이 바로 밀포드 효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통합화 움직임의 시작은 1950년대가 아니라 사실은 1929년 밀포드 효유에서부터이다. 또 밀포드 효유는 또 하나의 특징이 이 흐름과는 달리 이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이 개별 사유사업, 집단 사유사업, 지역 사유 조직 사업과 함께 기본적인 실천 방법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그러면 5대 영역으로 하는데 본래는 전통적 방법이라는 개별 사유사업, 집단 사유사업, 지역 사유 조직 사업 3대 사업만 하는데 1929년 세계대 공항 또 1929년 밀포드 효유의 그 여파가 길어지면서 사회복지 행정도 실천의 한 영역으로 포함을 시키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회복지 조사도 실천의 한 방법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5대 영역 그러면 전통적 3대 영역에다가 사회복지 행정 영역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 영역을 포함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5대 영역. 자 여기다가 살을 붙여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통합 방법론의 등장이 나와 있네요. 통합 방법론의 등장.
자, 통합방법론. 개요는 통합. 등장 배경으로서는 파편화된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죠. 전문화란 이름으로 파편화된 전통적 방법론. 우리가 교재를 봤은 게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전문화란 이름으로 파편화된 전통적 방법론의 접근으로서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은 어려웠었다. 바로 그것을 이렇게 파편화된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공통의 원리나 방법을 도출하자는 노력으로 등장한 것이 통합방법론이다. 그냥 과감히 첫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첫 시도는 1929년 밀포드 휴라는 것도 이렇게 같이 적겠습니다. 통합방법론의 50년대를 이렇게 시대로 같이 하지만 50년대, 60년대라고 하지만 첫 시도는 1929년 통합방법론의 첫 시도는 밀포드 효율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밀포드 효율은 이 통합방법론의 등장, 통합방법론을 등장시켰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회복지 행정론을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포함시키는 또한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교재에 정리를 했습니다. 통합방법론의 특징을 보시면, 통합방법론의 특징을 보시면, 자, 여기는 통합적 맥락으로 통합적 환경을 강조하는 거죠. 맥락으로 생태체계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합니다. 생태체계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이론이나 특정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이론과 광범위한 이론과 방법론을 방법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거나 또는 종합을 하는 이런 방법론을 쓰는 것이 통합방법론이에요. 어떤 특정 기술이나 특정 이론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통합적 맥락에서 수행하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 생태 둘째 줄, 생태 대개적 준거를 사용하며 광범위한 이론과 개입 방법으로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용이하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이론이나 방법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통합적 방법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서 개인, 집단, 지역사회 쭉 해서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원리나 개념 방법의 공통된 기반이 존재한다고 본다. 개념 여기 적었죠. 뭔가 공통의 원리나 방법을 도출하자는 이런 노력으로 공통을 도출하자는 이런 노력이 통합 방법의 개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1번의 둘째 줄에 있던 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통합적 방법은 특정 이론에 기초하지 않고 다양한 이론과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에 접근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또 통합적 방법론은 종래와 같이 인간에게만 초점을 둔다거나 아니면 환경에게만 초점을 두는 이계도 개점을 벗어나서 이제는 양면적 상호작용, 좀 더 하게 개인적,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접근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오랜 역사고 우리 심리 역사에서 한몫을 지금도 긋고 있는 여기 나오죠. 교재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역동적 측면이라고 하죠. 정신역동적 측면. 정신역동적 측면만 가지고 연구하던 과거와는 달리
기능론적, 기능주의의 특징에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이거는 정신 역동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 체계, 일반 체계 이론의 도입이라는 특징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통합방법론이 되겠어요. 통합방법론. 그래서 거기 5번에 보시면 과거 사회복지 개입은 주로 인간에 초점을 두거나 환경에 초점을 두는 이계도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합적 방법은 이 양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둠으로써 인간과 환경의 공유 영역, 개인적, 심리적 영역뿐만 아니면 사회적, 환경적 영역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양 측면을 같이 고려한 환경, 인간과 환경의 공유 영역에 사회사업가가 개입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강조하게 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통합적 방법론, 통합적 접근 모델. 통합적 접근 모델. 자, 여러분 손으로 다 뒤에 또 하나하나 살피게 될 겁니다. 거기 보면 통합적 접근 모델로 나와 있는 첫 번째가 1957년 펄먼의 1957년에 뒤에 이제 따로 있던 펄먼의 문제해결 모델. 펄먼의 문제해결 모델을 가장 대표적으로 합니다. 미리 한번 적어본다면 여기는 진단주의. 진단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진단주의의 기능주의를 가미한 워커 중심의 모델에 클라이언트 중심의 모델을 가미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문제해결 모델이 돼요. 1957년에 나오죠. 또 그런가 하면 1960년대로 가면 핀커스와 미나한의 핀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 모델. 또 지면상 그렇지만 또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문제해결 모델이라고 합니다만 여러분 뭐 미리 단어를 언급해 본다면 우리가 실천 현장에는 여러 체계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핀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권위와 합법성을 보장해주는 전문가 체계도 있고 그리고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현시적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의뢰응답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의뢰응답 체계, 문제해결 체계, 의뢰응답 체계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체계도 있다라고는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문제해결 모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그러면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또 그런가 하면은 권한 부여 모델. 셀러베이의 역량 강화 모델 또는 강점 관점 모델, 권한 부여 모델. 누구에게 권한을 부여해? 클라이언트에 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하자는 권한 부여 모델. 뭐 또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은 모두 그냥 여러분들은 공통점으로 통합적 접근 모델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저메인과 지터만의 생활 모델을 뺐군요. 한번 저메인과 다 이거 따로 적게 될 겁니다. 생활 모델. 저메인과 지터만의 생활 모델. 자, 이런 등등이 1970년대 이후에 활성화된 1950년대, 60년대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통합적 접근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것들이 모두 19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50년대, 60년대를 넘어서면서 만들어지고 활성화된 통합적 접근 모델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볼 것이 바로 다양화되고
또 확장되는 그것을 그냥 다원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원학이.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에서 다원학이 1980년대 이렇게 되는데 그냥 1970년대 이후 또는 1980년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는 1970년대는 복지국가의 위기, 정부 실패, 아주 복지로서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던 시기였어요. 국가 개입의 표도 나지 않고 국가 개입의 표가 나지도 않고 오히려 국가 개입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장애가 된다는 욕을 먹을 정도로 이런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소위 사회복지 실천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게 된. 그래서 70년대 복지국가 위기기부터 아니면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지는 신자유주의 시기까지 이렇게 해서 시작점을 70년대, 80년대 줬습니다. 이건 70년대 적었지만 여기는 교재에서는 내가 80년대 이후 이렇게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1970년대 또는 7, 80년대 이후에는 정신분석 이론이나 자아심리학 외에도 일반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 등이 통합하여 유용한 이론으로 등장했다. 특히 환경이 같이 고려되는 환경이 부수적인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 인간관계이 대등한 입장에서 대두가 되는 이러한 그런 흐름이 1970, 80년대에 있었다. 전통적 방법으로부터 생태체계론적 관점에 입각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생태체계론, 1970년대, 1980년대 이후에는 생태체계론이란 단어를 그냥 상식적으로 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과 질병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3D, 사회적 문제 3D가 뭐예요? 사회적 문제 3D. 자, 우리가 3D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3D. Destitution, disease, delinquency. 자, 이것을 3D. 빈곤, 질병, 그리고 범죄 또는 비행이라고. 이걸 3D라고 하고 4D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4D라고 이렇게 쓸 적에는 여기 디펜던스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의 깨달음이라고는 사고에도 보면 사고가 뭐예요? 사고를 보면 빈고, 또 병고, 무의고, 또 고독고. 자, 이렇게 4개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4개의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공통점이 뭐였어요? 데스티튜션과 디제스, 빈곤과 질병이 있는 거예요. 베버리지의 5학 뭐예요? 베버리지의 5학도 역시 빈곤, 질병, 빈곤을 가져오는 나태, 질병을 가져오는 불결, 그의 원인인 무지. 이렇게 5가지, 베버리지가 5개의 사회학을 제시할 때에도 역시 공통점은 빈곤,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오랜, 앞으로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물론 현 시점에도 앞으로도 진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절대적 빈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선진국 반열의 간사치에 있는 나라들이 갖는 상대적 빈곤, 뭔가 굶지는 않고 헐벗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좋은 집에서 저 사람처럼 멋진 차를 갖지 못할까 라고 하는 상대적 빈곤은 언제나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에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은 빈곤이었어요. 질병은 질병도 질병이지만 질병은 대부분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 사주팔자의 문제로 봐. 지금이야 자기 책임으로 자기의 게으름이나 자기의 부주의를 질병의 원인으로 설명을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72억의 인구 중에 많은 지역에서 아프다 아니면 병사했다라는 것을 사주팔자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공통된 사회적 위험이나 이런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빈곤 질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빈곤이었죠.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를 넘어서부터는 이제는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빈곤을 넘어서서 뭘로 가? 거기 보면 비행, 데링퀀시도 이제는 장애, 보건, 더 나아가서 정신건강까지. 요즘은 어디까지 나갔어요? 애완견 복지까지.
결국에 애완견이 다치거나 애완견이 죽으면 주인이 뭐 이렇게 해서 한 다리를 거쳐서 이런 환경이 우리의 복지의 대상이 되거든. 오래고 주변 여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건까지도 복지의 대상으로 확대시키는 출발점을 우린 70년대 또는 80년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관점의 다양화,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이 이제는 빈곤만을 고집하는 것이 넘어서서 이제는 다양해졌다.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4번 중요 표시하시고, 개별 사유 사업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처치와 상황에 맞는, 옛날에는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알았어 더 이상 듣지도 않고 알았어 가만히 있어, 똑같은 약으로 다 처방을 하고 똑같은 치료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70년대 80년대 이후를 넘어서면서는 클라이언트의 처치나 클라이언트 상황에 맞는 역할, 상황에 맞는 개입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역할 및 개입 전략의 다양성을 중시하였고, 이제는 클라이언트의 치료 대상이라고 하는 문제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거고,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장점, 클라이언트의 가능성, 클라이언트의 이런 그 환경, 여건을 오히려 강조하는, 거기 보시면 병리보다 개인의 강점에 초점을 뒀다. 그래서 관점의 과학에서는 3번과 4번에 초점을 두고 줄을 그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1970년대 80대 이후에서는 생태체계 이론의 등장과 더불어 환경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환경을 배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함께 이해하는 관점에서 과제 중심 모델이나 1972년에 리더와 앱스테인에서 나오지요. 또 강점 관점 모델, 체계 이론 등의 다양한 실천 모델이 등장하였다. 1980년대에는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를 중심으로 공통적 지식 기반, 실천 방법, 실천 현장, 가치 기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통해 통합 방법론과 일반 사회 사업 실천이 등장하게 되었다. 2번은 놔둔다 그대로 1번. 다양한 이론으로서 전부 우리가 뒤에 개별적으로 다룰 단어로서 과제 중심 모델, 또 체계 모델, 뭐냐면 4체계, 6체계 모델, 또 그러면 역량 강화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을 사실은 권한 부여 모델, 그 이론으로서 강점 관점 모델 같이 쓰는데 그냥 같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올 적에는 어떤 강점 관점이라고 나오던 역량 강화라고 나오던 권한 부여라고 나오던 같은 문제라고 보고 풀어가시면 되는데, 이런 이론들이 198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시기를 말하자면 그 시기를 총칭해서 다원화기 또는 다양화 확장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사회복지 실천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발달해 왔는가를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2장으로 넘어가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그리고 윤리강령, 반드시 여기에서 나오는 3문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